존경받는 법학 교수가 자신의 집 진입로에서 처형당합니다. 수년 후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한 여성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피고인은 찰리 아델슨이라는 부유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찰리 아델슨의 가족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벤 마켈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자금 추적을 통해 관계망과 비밀 금전 거래를 밝혀내 치명적 음모를 드러냈습니다. 프리우스는 리베라로 이어졌고 리베라는 가르시아로 이어졌으며 악감정은 아델슨 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갈래의 흔적은 모두 캐서린 이바나와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고 맥하노아로서 저는 이 사건을 판결 불력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심원단은 의견이 갈렸고 두 번째 배심원단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검찰이 주모자라고 본 사람들을 상대로 사건을 만드는 데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증언 때 배심원에게 진실을 말했나요? 아니요. 선생님, 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나요? 진실이 밝혀져야 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성 범죄자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이번 주 여성 범죄자인 캐서린 맥베인을 만나는 곳입니다. 캐서린은 1984년 12월에 태어났어요. 그녀는 원래 필리핀 출신입니다. 이후 그녀와 가족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주해 정착했습니다. 캐서린이 10대 후반에 친구를 통해 시그프레도 가르시아를 소개받았습니다. 어느 날 같이 어울렸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전이고 그때 저는 어렸어요. 고등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아니요, 고등학교 이후였어요. 곧 캐서린과 시그프레드는 데이트를 시작했고 나중에 함께 살게 돼요. 그리고 2007년에 두 사람은 첫 아이인 아들을 맞이하게 돼요. 5년 후 두 사람은 둘째 아이인 딸을 맞이해요. 그리고 가끔 서로를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긴 했지만 시그프레드와 캐서린은 법적으로 결혼한 적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계는 불안정했고 외도 의혹과 시그프레드의 마약 사용 의혹으로 얼룩졌어요. 그와 헤어지게 된 특별한 사건이 있었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의 전화기가 실수로 저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가 친구 한 명과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아마 어떤 여자 얘기였고 저는 정말 끝났다고 느꼈어요. 이게 심각한 이별이었나요? 네, 그때는 심각했어요. 가르시아 씨가 다시 만나자고 했나요? 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과 정말 오래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그가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면 저희는 다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2013년 말 캐서린과 시그프리도의 관계가 끝났고 그녀는 이번엔 정말 끝이라고 말했어요. 캐서린은 새로운 남자와 다시 시작해요. 잘생긴 치주과 의사 찰리 애들슨이란 사람이에요. 남부 플로리다에서 찰리 애들슨은 동네에서 바람둥이로 유명했어요. 찰리 아델슨은 플로리다 코럴 스프링스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 하비는 성공한 치과 의사였고 어머니 도나는 전직 교사로 남편의 치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찰리에게는 형제 롭 에이들슨과 웬디 에이들슨이 있었어요. 아델슨 집안의 모든 자녀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뒀어요. 롭 아델슨은 의사이고 웬디 아델슨은 변호사예요. 찰리의 경우 그는 아버지 뒤를 이어 치과 의사가 되었고 결국 아버지로부터 아델슨 치과를 물려받았어요. 제 이름은 닥터 찰리 아델슨이고 저는 치주과 의사이자 저희 아버지 닥터 하비 아델슨과 함께 공동 소유주입니다. 아버지는 심미치과 의사이십니다. 제가 하는 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사람들의 미소를 되찾아주고 그들이 씹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자존감과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 매일 변화시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캐서린과 찰리는 실제로 플로리다 사우스비치에 있는 소피아 덴탈이라는 다른 치과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소피아 덴탈의 직원이었나요? 아니면 외부 계약으로 일한 사람이었나요? 외부 계약직이었어요. 그는 전문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두 분이 업무 외적으로 소통하게 되었나요? 제 생각에 그가 몇몇 여자들에게 제가 싱글인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제 번호를 받아갔어요. 아마 그가 제 폰에 자기 번호를 저장한 것 같아요. 캐서린과 찰리의 관계는 처음에는 꽤 가벼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찰리의 가족들에게 소개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찰리의 여동생 웬디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는 즐거운 해변에서의 하루도 함께 보냈어요.
캐서린과 찰리는 서로를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관계를 공식화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캐서린은 나중에 법정에서 자신이 찰리 아델슨과 데이트를 하던 시기에 아이들의 아버지인 시그프레도 가르시아와도 여전히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인정했어요. 2014년 여름쯤 캐서린과 찰리는 사이가 멀어졌지만 여전히 친구였습니다. 찰리는 캐서린에게 시그프레도와 다시 잘해보라고 격려했지만 시그프레도는 찰리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고 둘의 우정도 탐탁지 않아 했어요. 캐서린의 친구인 인드라 벨라스케스 마스카로에 따르면 2014년 7월 시그프레도와 찰리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질 뻔했다고 해요. 그리고 시그프레도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찰리의 차를 막고 차에서 뛰어나와서 그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네, 케이티는 실제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알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찰스는 어떻게든 피해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알겠어요. 같은 달 약 5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아델슨 가족을 영원히 충격에 빠뜨립니다. 2014년 7월 파년 7위의 여동생 웬디의 전 남편인 댄 마이켈이 플로리다 탈라하시에 있는 자신의 집 진입로에서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가 위에서 소리를 냈고 차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차를 빼고 나가는 줄 알고 제 집으로 돌아갔지만 결국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와보니 그의 운전석 창문이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그는 심하게 다쳐 있었고 대답도 못했어요. 그는 차 안에 있었어요. 누가 그를 쏜 건지 아니면 자해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구급차를 빨리 보내주세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모르겠어요. 운전석 창문이 완전히 부서져 있고 그의 머리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어요. 그가 제 말에 반응하지 않아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댄 마켈은 탈라이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다음 날 부상으로 인해 사망합니다. 그의 사건은 즉시 살인 사건으로 수사됩니다. 문제는 누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법대 교수를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살해 당시 댄 마켈과 웬디 에이더슨은 두 아들을 둘러싼 격렬한 이혼과 양육권 다툼 끝에 약 1년 전에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웬디 아델슨은 총격이 있던 날 형사들에게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관들은 웬디와 댄의 격렬했던 이혼이 그에게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다니엘이 총에 맞았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 일에 도와줄 수 있나요? 노력해볼게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일을 좀 더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제가 당신의 허락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당신의 휴대폰을 받아서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하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혹시 문제 있으신가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든 아이들을 데려올 거예요. 알겠죠?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에 있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할 거예요. 네, 데니가 저를 잘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데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게 왠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당신 친구들 중 한 명이 이런 일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제발. 저도 몰라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일을 누군가에게 시킨 적 있나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이런 일을 당신에게 묻지도 않고 해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죠? 제 말은 제 오빠요. 그러니까 이름이 찰리인데 제가 정말 가까이 지내는 오빠예요. 걔가 좀 저급한 농담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건 걔가 한 농담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사준 TV가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애랑 TV를 고치는데 돈을 쓰는 게 나은지 아니면 새로 사는 게 나은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걔는 항상 아빠가 저한테 못되게 군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게 항상 걔의 농담이었어요. 걔가 그랬어요. 나 사실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하는 걸 알아봤는데 그거보다 이 TV를 사주는 게 더 싸더라. 그래서 대신 이 TV를 사줬어. 그러니까 걔가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제 친오빠고 어릴 때부터 저를 돌봐줬어요. 하지만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걸 수리기사한테도 말했어요. 맞아. 웬디가 5시간 동안 신문을 받는 동안 그녀는 가족들이 전 남편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여러 번 언급했어요. 특히 그녀의 오빠인 찰리 에이더슨이요. 알다시피 제 부모님은 그 사람에게 정말 화가 나 계세요. 하지만 부모님은 아이들과 있을 때 아이들 아버지에 대해 나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하세요. 부모님은 그를 좋아하시지만 그가 제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걸 알고 계세요. 절대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실 거예요. 누가 그에게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글쎄, 그건 제가 알아내야 할 일이야. 이런 일을 저지를 만큼요. 네가 정말 가까이 지내는 그 형제, 동시에 많은 사람을 제외해야 해. 네가 정말 가까이 지내는 그 형, TV 얘기랑 이런저런 농담하던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지? Charlie. 그리고 그는 포트 로더데일에 있지. 알겠어. 그가 무슨 차를 가지고 있는지 말해줘. 그는 차가 5대쯤 있어. 안녕하세요. 그는 운전을 해. 그는 표시가 없는 경찰차 부석에 앉아 있어. 정말요? 그는 좀 독특한 사람이야.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 이 사람이 당신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바뀔까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기소 목적에서요? 아니요. 누군가 제 전 남편을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할 만한 점이 있나요? 그 사람들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처벌받아야 해요.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요. 제 말은 만약 제 남동생이라고 생각했다면 좀 다르겠지만 제 가족이 그런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가까운 가족이 아닌 사람이었다면 그건 정말 힘든 일이죠. 하지만 제 가까운 가족이 이런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면 네. 알겠어요. 그럼 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냥 얘기만 합시다. 그는 농담쟁이에요. 알겠어요. 좋아요. 이미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요.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미리 최대한 많은 일을 해야 해요. 2014년 당시 찰리는 공개적으로 용의자로 지목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웬디 아델스는 전 남편의 살인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용의자로 지목되거나 기소된 적이 없어요. 형사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캐서린 바바노는 법정에서 찰리 아델슨이 전 처남의 살인에 대해 말한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평소대로 이어졌지만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4년 가을쯤 캐서린은 좀 더 사치스럽게 살기 시작해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여행에 가고 현금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죠. 이후 캐서린과 시그프레도 가르시아는 다시 가까워지고 2015년 가족이 재결합해요. 하지만 수사관들이 자신들을 지켜보는 것은 몰랐어요. 그리고 2016년 5월 이되자 모든 것이 달라져요. 2016년 5월 25일 시그프레도 가르시아는 남부 플로리다의 한 주유소에서 코카인 소주와 댄 마켈 살인 사건과 관련된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돼요. 댄 마켈 살인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은 시그프레도 가르시아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다른 사건으로 연방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루이스 리베라라는 갱단 두목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돼요. 시그프레도 가르시아와 루이스 리베라는 2016년 6월 레온 카운티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어요. 기소장에 따르면 인용하자면 2014년 7월 18일경 플로리다주 레온 카운티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적으로 사람 다니엘 마켈을 총기로 쏴서 살해했나요? 실제로 총기를 소지했나요? 그리고 그 살인은 다니엘 마켈을 죽이려는 사전 계획이나 의도를 가지고 저질러졌어요. 그들의 체포는 충격적이에요. 유죄 판결을 받은 갱단원과 플로리다 남부의 한 남성이 수백 마일 떨어진 텔러헤시에서 살던 플로리다 주립대 법대 교수 댄 마켈과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형사들은 댄 마켈 살인이 무작위 폭력이 아니었음을 밝혔어요. 경찰은 수사 초기에 단서가 적었고 911에 신고한 댄 마켈 이웃의 제보 전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웃은 경찰에게 총격 사건이 있은 후 도요타 프리우스처럼 보이는 밝은 색상의 차량이 진입로에서 후진해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어요. 2014년 7월 23일 댄 마켈이 살해된 지 닷새 만에 수사관들은 관심 차량인 밝은 색상의 도요타 프리우스의 감시 카메라 사진을 공개했어요. 이후 형사들은 프리우스에 탄 남성들이 댄 마켈 살해 전 그를 미행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2015년 출연년 7월 경찰은 같은 도요타 프리우스라고 생각되는 차량이 찍힌 시내 버스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영상에서는 운전자를 볼 수 없고 번호판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유리에 통행료 단말기 붙어 있었죠. 수사관들은 살인사건 시각에 텔러헤시에 들어온 도요타 프리우스의 톨게이트 기록을 조사했어요. 톨게이트 기록은 그들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렌터카 업체로 이끌었어요. 형사들은 차량 렌트 계약서를 확보했고 그 차는 루이스 리베라가 빌린 것으로 드러났어요. 수사관들은 루이스가 계약서에 남긴 휴대폰 번호로 그를 추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계약서에는 형제라고만 적힌 또 다른 번호가 있었어요.
형사들은 그 번호가 리베라의 어린 시절 친구 시그프레도 가리시아와 연결된 것을 밝혔지만 이들의 체포는 더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왜 그들이 댄 마켈의 죽음을 원했을까요?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시그프레도 가리시아가 댄의 전 부인 웬디 가족, 특히 찰리 아델슨과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그프레도 가르시아와 루이스 리베라 두 사람의 체포 진술서에는 찰리 아델슨이 마켈을 좋아하지 않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요. 이 문서에는 시그프레도와 루이스가 이 범행을 저지르도록 고용됐다고 쓰여 있으며 경찰은 살인의 동기가 아델슨 가족이 웬디와 댄과의 아이들을 남부 플로리다로 이주시키려던 절박한 욕망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 웬디와 댄이 이혼하기 전 댄은 웬디가 아들들을 자신의 가족이 있는 남부 플로리다로 데려가려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해요. 2016년 당시 검찰은 아델슨 가족을 댄 마켈 살인 사건으로 기소하지 않았어요. 주검사 조지아 카펠만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델슨 가족의 변호인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일부 인용하자면 아델슨 가족 누구도 웬디, 그녀의 오빠 찰리, 그리고 그들의 부모 도나와 하비 모두 댄의 살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어요. 정부가 왜 아델슨 가족을 이런 심각한 조사에 처하게 했는지 이해하지만 아델슨 가족이 연루되었다는 이 터무니없는 허구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편 루이스 리베라와 시그프레도 가르시아는 2016년 말 재판을 앞두고 있었으나 그해 가을 충격적인 체포로 모든 것이 중단됐어요. 2016년 10월 1일 31세의 캐서린 맥베누아가 댄 마켈의 살인사건과 관련해 체포됩니다. 수사관들은 캐서린이 청부살인범과 아델슨 가족을 은밀한 연결고리라고 주장합니다. 러앤크라임이 입수한 개연성 진술서에 따르면 캐서린 맥베누아는 피해자의 전 처남인 찰리 아델슨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에 따르면 맥베누아는 찰리의 주요 연락처 중 하나입니다. 수사관들은 맥베누아가 자신의 두 자녀의 아버지인 시그프레도 가르시아와 그의 가까운 동료 루이스 리베라를 이 살인에 가담하도록 시켰으며 이들 모두가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서에는 웬디 아델슨의 자녀 이전 요청이 기각된 후 웬디의 어머니 도나가 웬디에게 자녀들과 함께 남부 플로리다로 이사할 수 있도록 댄 마켈을 압박하라고 반복적으로 강요했다는 내용도 추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웬디의 이전 남자친구로부터도 정보를 받았는데 그는 웬디가 찰리가 그전 여름에 청부살인을 알아봤으며 그 비용이 1만 5천 달러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웬디는 찰리가 농담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조사 중 웬디는 부모님께 총격 사건을 알리려고 전화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피해자 지원 담당자에게 부모님이 댄 마켈에게 매우 화가 났고 상황이 정말 엉망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웬디는 어머니 도나 아델슨에게 전화해 찰리에게 총격 사건을 알리라고 부탁했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도나가 찰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다시 전화해 5분 47초간 통화했습니다. 찰리는 도나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6분 31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캐서린 맥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은 약 3분 동안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들은 캐서린에게 걸린 전화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수사관들은 맥베인웰이 살인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녀가 사건의 가족 구성원들과 총격범들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곧 청부 살인범에게서 캐서린이 댄 마켈 살인 사건에서 한 역할을 확인받습니다. 저는 아마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의 차에서 약 3-4피트 떨어진 곳에서 뭔가 튀어나오는 걸 봤어요. 그는 차를 돌아갔고 그의 운전 방식 때문이었어요. 그날 전화기 너머의 사람들은 살인자들이었어요. 그를 2번 쏘고 차에 타서 우리는 떠났어요. 2016년 10월 경찰 인터뷰에서 루이스 리베라는 캐서린 맥베인, 시그프리도 가르시아를 연루시키고 최소 1명의 아델슨이 계획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차 타기 전 저는 차 안에서 그녀가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아이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여기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죠. 야, 너 그딴 말 말고 뭔가 더 아는 거 없냐고. 이 여자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말이야. 그리고 그녀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녀는 네가 있는 걸 알아.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래서 그가 전화를 할 때 그는 KK에게 전화를 해. 야, 무슨 일이야? 저 여자분 봤어?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 중이야. 그리고 내일 몇 시에 떠나는 거야, 돈? 비행기로 가든 뭐로 가든. 그게 다야. 그래서 우리 내일 이걸 해야 해. 그래, 그가 떠나니까 그는 떠나. 그리고 그녀는 아이들을 보러 갔어. 하지만 나는 그가 점점 사라지는 걸 봤고 모든 걸 봤어. 나는 그냥 알겠어. 그래서 나는 우리가 운전해서 호텔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앉아 있었어.
나는 호텔 의자에 앉아 있었어. 그리고 그는 나한테 괜찮냐고 물었지. 그런데 이제 나는 이 여자가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냥 궁금해졌어. 목요일에 네가 차 몰다 그녀가 아이들과 걷는 걸 봤어. 네가 그에게 물어보면 그는 저 사람이 웬디라고 말해. 그녀는 우리가 이 일을 할 건지 뭐 그런 걸 확인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우리가 거기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어. 그녀는 우리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어. 그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지. 네가 말했듯이 그는 케이트에게 전화한다고 했지. 그는 KT에게 전화했어. 그는 KT에게 전화했어. 생각해봐. 그들이 내려갔고 우리는 총을 버렸고 그리고 나서 그가 그녀에게 전화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말했어. 내 돈 꼭 챙겨놔. 지금 가는 중이야. 우리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가 그녀에게 전화해. 그래, 우리 돈이 필요해. 그녀가 말하지.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에 준비해둘게. 대기야. 알아. 나 돌아가고 싶어. 너는 텔러의 시를 떠나고 있어. 마르켈이 총에 맞았어. 너는 텔러의 시를 떠나고 있어. 알겠어. 그리고 네 말은 그가 첫 번째 전화를 걸기 전에 네가 총을 버렸다는 거지? 왜냐하면 중요한 건 그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으니까. 그래, 그가 전화에 다 끝났다고 그녀에게 말했어. 우리가 총을 찾기 전이었나 후였나 확실히 그가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말했어. 네가 그녀가 전화기 너머에서 말하는 걸 들었어? 그래.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 그녀가 말하더라고. 알겠어, 알았어. 알겠어, 이미 알아. 그래,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야, 도대체 어떻게 그녀가 한 거지? 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녀가 끝났는지 어떻게 할 수 있지? 하지만 그건 KT의 목소리야. 그래. 그 KT의 목소리야. 100% KT의 목소리야. KT 100%. 그는 웬디에게 전화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몰라. 나는 KT의 목소리를 알아. 하지만 기억하세요. 2016년 에델슨 가족 중 누구도 댄 마켈의 죽음과 관련해서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캐서린이 체포된 지 며칠 만에 루이스 리베라는 플로리다 주립대 법학 교수를 살해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요. 2016년 10월까지 루이스 리베라는 이미 관련 없는 혐의로 연방교도소에서 12년형을 복역 중이었어요. 이 양형 합의에 따라 그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피하게 돼요. 루이스 리베라는 댄 마켈 살인사건으로 추가로 7년형만 선고받아요. 이 양형 합의에 따라 그는 당국에 완전히 협조해야 하며 캐서린과 그의 어린 시절 친구인 시그프레도에게 불리한 증언도 해야 해요. 2019년 12월 댄 마켈이 살해된 지 5년이 넘은 후에야 캐서린 맥바누아와 시그프레도 가르시아가 재판을 받게 돼요. 이 시점에는 아델슨 가족 누구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았지만 아델슨 이름이 검찰 사건의 중심입니다. 법 집행기관은 이 감시 영상을 수집하면서 용의자들과 이 살인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해요. 그와 동시에 그들은 댄 마켈의 삶에 대해 더 알아내려고 해요. 누가 그와 가까웠는지, 누가 그를 죽이고 싶어 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죠. 법 집행기관은 마켈의 전 부인인 웬디 아델슨을 만나게 되고 그녀가 매우 격렬한 이혼과 이혼 합의서 이행과 관련된 지속적인 소송에 휘말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특히 두 아들의 양육권 문제였어요. 이혼 관련 서류에 따르면 웬디 아델슨은 남부 플로리다로 이주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요. 실제로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남부 플로리다로 이사했었고 2013년 6월 20일 법원은 그녀에게 텔러 애쉬로 돌아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녀는 마켈 씨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없었어요. 웬디와 댄 마켈의 이혼은 2013년 7월 31일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소송은 계속되었어요. 양측 모두 이혼 합의 위반과 자녀 양육권에 관한 문제로 계속해서 서류를 주고받았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댄 마켈이 살해되기 전에 제출된 마지막 서류 중 하나는 웬디 아델슨의 어머니이자 그의 장모인 도나 아델슨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서류에서 그는 아이들의 할머니인 도나 아델슨이 아이들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는 도나 아델슨이 자신의 아이들, 즉 그녀의 손주들과 감독 없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원하고 있었어요. 그 요청에 대한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댄 마켈이 심리가 열리기 전에 살해당했기 때문이에요. 웬디 아델슨은 제가 언급했듯이 인터뷰를 했고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기를 정말 바란다고 말할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오빠인 찰리 아델슨이 남부 플로리다에서 어머니 도나 아델슨, 아버지 하비 아델슨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같은 지역에 있다고요.
그녀는 찰리가 인용하자면 청부 살인을 알아봤지만 이혼 선물로 TV를 사주는 게 더 싸게 먹힐 거라고 결정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살인 사건 당시 그녀의 알리바이는 무엇이었나요? 댄 마켈이 살해됐을 때 그녀는 어디에 있었나요? 그녀는 집에 있었던 목격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TV를 수리하던 수리공이에요. 검찰은 캐서린이 시그프레도를 끌어들이고 시그프레도가 루이스 리베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캐서린이 댄 마켈 살해 당시 탈러에시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녀와 청부 살인범은 그 역할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 7월 8일 리베라와 가르시아는 마켈 교수를 따라가 오전 8시 50분쯤 그가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어린이집까지 따라갑니다. 그 후 그들은 체육관으로 가서 마켈 씨가 운동하는 동안 주차장에서 기다립니다. 그들은 그의 집으로 가고 리베라가 프리우스를 마켈 씨 차 범퍼에 바짝 붙여 진입로에 주차합니다. 마켈 씨는 이미 차를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가르시아가 차에서 내려 루이스 리베라가 길거리에서 구입한 리볼버를 들고 마켈 씨에게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마켈 씨를 2번 쏜 뒤 다시 프리우스에 올라타는 것을 들으실 겁니다. 리베라가 차를 후진해 진입로를 나와 다시 마이애미로 갑니다. 제가 앞서 두 남자가 모두 휴대폰을 꺼두었다고 말씀드렸고 살인사건 이후 둘 중 한 명이 처음으로 전화를 건 사람이 가르시아 씨가 캐서린 맥바나와에게 전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일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뭐라고 답하죠? 그녀는 알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언제 돈을 받을지에 대한 짧은 대화가 오갑니다. 그리고 캐서린 맥바나와는 돈 걱정 마 라고 합니다. 나는 오늘, 너는 내일 돈을 받아. 그리고 다음날 리베라는 이발소에 있었고 그때 캐서린 맥바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돈이 있다고 말하며 가르시아에게 주려 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리베라는 가르시아가 또 다른 젊은 여성 집에 있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리베라는 성공적으로 가르시아를 데려오고 그들은 모두 리베라의 집에서 만나 리베라가 돈을 받게 돼요. 그래서 리베라, 가르시아, 그리고 막바노아가 모두 함께 있어요. 리베라는 돈을 받아요. 35,000달러, 1,000달러씩 묶음으로 스테이플러로 고정되어 있어요. 가르시아는 그날 밤에 축하하러 나갔을 때 리베라에게 조금 더 돈을 줬어요. 전 연인이 함께 재판을 받아 각자의 변호인은 배심원단 앞에서 각자 모두 진술을 했어요. 캐서린 맥베너의 변호사는 아델슨 가족을 여러 번 언급하며 자신의 의뢰인이 무죄라고 주장해요. 그들은 여러분이 캐서린 맥베너가 살인 대가로 현금을 받고 아무도 찾지 못할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입금했다고 믿길 원해요. 그녀가 감시 카메라와 기록이 남는 은행에 직접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은행에 숨길 계획이었어요. 이제 증거가 보여줄 것은 에러슨 가족의 계좌에서 인출된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요. 또한 시그프레도 가르시아와 루이스 리베라 계좌에 현금 입금 증거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제 보이얼 다이얼에서 미스 카플란이란 말 기억하세요? 범죄자들은 자신의 DNA와 지문을 남기지 않아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들은 여러분이 캐서린이 이 복잡한 계획의 일부라고 믿기를 원하지만 그녀만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 현금 입금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캐서린은 여기서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기소되어 있지만 그녀가 연루되었다는 직접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주에서는 사건들이 진행 중이에요. 시그프레도 사건은 재판이 예정되어 있고 루이스 사건도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델슨 가족을 다시 데려오고 싶어해요. 시그프레도 가리시아 변호사는 배심원이 루이스 리베라의 말을 믿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요. 정부는 루이스 리베라에게 모든 걸 걸었어요. 이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알겠죠? 아델슨 가족이 왜 덴마크를 해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추측과 추가적인 이론이 나올 겁니다. 그건 별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시그프레도 사건은 루이스 리베라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그프레도 가르시아를 현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시그프레도 가르시아가 차에서 내려서 댄 마켈을 총으로 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7년형을 받은 그 남자입니다. 엄청나게 유리한 합의를 얻어낸 그 남자입니다. 증거는 제 의뢰인이 맥바로아 씨와 자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그의 여자친구입니다. 그녀는 그의 아내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누구와 데이트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그녀는 찰리 아델슨과 데이트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고 정부 측 증인들의 증거가 보여줄 것입니다. 시그프리도 가르시아는 케이티를 사랑했고 그는 못마땅해 했다는 겁니다. 조금도 아니었습니다. 이 페라리를 몰고 다니며 멋진 머리와 큰 근육, 두툼한 지갑을 가진 치과계의 플레이보이가 자기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 남자가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결심했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있는 남자를 도와주겠다고 말이죠.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은 다름 아닌 루이스 리베라입니다. 마르켈 씨 뒤에 차를 댔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는 통화 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운전석에 앉아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의 집 진입로에 들어섰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물론 그는 바로 차에서 내렸어요. 그는 차에서 뛰어나와서 돌아갔어요. 뒤를 돈 게 아니라 차 앞쪽으로 갔어요. 그의 차 뒤 제가 운전한 차 앞이었어요. 운전석 쪽으로 가서 그를 쐈어요. 당신이 마르켈 씨를 쏜 건가요? 네, 맞아요. 몇 번이나 쐈나요? 2번입니다. 가르시아 씨가 마르켈 씨를 쏘는 걸 직접 보셨나요? 물론입니다. 맥바나와 양이 가르시아 씨에게 모든 일을 제대로 끝내도록 해. 끝나면 나한테 전화해. 라고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었던 대화가 기억나시나요? 네. 그게 언제였나요? 그건 우리가 2번째로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그 남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요. 당신은 미스터를 살해하려는 이 음모에 가담한 적이 있나요? 마르켈? 전혀 아닙니다. 그 일과 전혀 관련 없으셨나요? 네, 그가 가보라고 하긴 했지만 그가 저를 고용했다고 하면 사실이 아니에요. 글쎄요, 돈은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가르시아한테 받았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가르시아가 당신을 고용해서 살인을 시킨 거죠. 맞죠? 네, 맞아요. 그럼 그를 고용한 사람은 누구죠? 에디슨 가족입니다. 네? 뭐라고요? 맨디 가족입니다. 웬디 가족이 그를 고용했나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웬디의 가족은 시그프레도 가르시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나요? 왜냐하면 케이티가 그 치과 의사와 사귀고 있었으니까요. 루이스 리베라가 말하는 그 치과 의사는 찰리 에더슨입니다. 찰리는 2019년 캐서린과 시그프리도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여동생인 웬디 에들슨의 증언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미스 아이를 어떻게 하냐고 물었나요? 그녀는 제 남동생과 사귀었어요. 검찰은 웬디 에들슨이 면책 합의하에 증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합의로 그녀의 증언이 불리하게 사용되진 않지만 주정부가 나중에 기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당신 부모님의 집에 현금이 가득 들어있는 금고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금고에 현금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면 부모님 금고에 웬디의 돈다발이 들어있는 건 아니군요. 아니요. 알겠어요. 찰리 아델슨은 댄 마켓을 좋아했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의 사망 전을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는 또한 그는 제가 이혼 때문에 속상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 제 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사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분명히 저를 지지해줬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는 싫다고 한 적 없어요. 아니요. 그가 남편을 죽이려고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하겠다고 말한 적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저분입니다. 기각합니다. 아니요. 그가 농담 삼아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하는 걸 알아봤지만 이혼 선물로 TV를 사주는 게 더 싸게 먹힌다고 말한 적 있나요? 그가 그런 농담을 한 적 있어요. 그 TV 수리를 누가 맡아서 준비했나요? 제가 했어요. 이 엄마가 그걸 준비한 게 아니야? 준비 말이야?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고려했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댄 마켈이에요. 있습니다. 전화해 말이다. 한사님, 계속해서 일을 재려고 있다는 점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가 그런 말을 한 적 있나요? 아니요. 마켓 씨가 살해된 후에 찰리 에델슨이 축하 식사를 하러 당신을 데리고 나갔나요? 아니요. 마켓 씨가 사망한 직후에 찰리 아델슨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부토를 했던 기억이 있나요? 네, 그 저녁 식사는 기억나요. 네? 뭐라고요?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방해했네요. 베니가 죽고 나서 누군가 저나 제 아이들에게도 해를 끼치러 올까봐 정말 두려웠어요. 댄 마켓을 죽이려는 음모에 연루된 적 있나요? 아니요. 남편을 죽이려는 음모에 누군가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사건이 변호인에 넘어가자 시그프레도 가르시아는 증언을 거부했지만 캐서린은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벤 마켈의 살인과 관련이 있었나요? 아니요, 선생님. 당신은 당신 아이들의 아버지인 가르시아 씨에게 찰리 아델슨 씨를 위해 살인을 저지르도록 시켰나요? 아니요, 선생님. 이제 2014년 7월 18일 로 주의를 돌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날이 이 사건에 중요했다는 걸 아시죠? 네, 맞아요. 이제 그 날이 된 마켈이 살해된 날이었다는 것도 아시겠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가르시아 씨가 도시를 떠난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가르시아 씨가 나는 북쪽으로 갈 거야, 탈라이시로 갈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 기억나세요? 아니에요. 탈라이시라는 곳이 기억에 남았을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여기 있었던 거 말고 그 전에 탈라헤시에 와본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여기가 처음이시군요. 처음이에요. 제가 지금 2014년 7월 18일에 뭐 하고 있었는지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마님. 찰리 아델슨과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의 매형이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나요? 그게 기억나시나요? 익숙하게 들리네요. 네, 그러면 언젠가 그가 자신의 매형이나 전 매형에 대해 언급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제가 억지로 말씀을 끌어내고 싶진 않아요. 그가 전 매형이 사고를 당했다고 언급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다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니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느 날 그가 전화해서 자기 매형이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던 게 생각나요. 그게 교통사고였는지 다른 사고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교통사고였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잘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 사람이 처남이 2번 총 맞았다고 했나요? 아니요. 부인. 알겠어요. 그가 살해됐다고는 안 했군요. 아니요, 부인. 그가 말했으면 기억하셨겠죠? 그랬다면 기억했을 거예요, 부인. 검찰은 캐서린에 대한 수년간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범프까지도요. 범프는 수사 중인 인물에게 위장 수사관이나 경찰관이 접근해서 도청 장치를 착용한 채로 그들과 접촉을 시도하는 수사 기법이에요. 이 경우에는 위장 수사관이 라이언 킹 갱단의 일원인 척했어요. UC, 즉 위장 수사관은 캐서린 맥베노아에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대신 도나 아델슨에게 접근했죠. FBI 특별수사관은 범프 후 도나가 찰리에게, 찰리가 캐서린에게 차례로 전화했다고 밝혔어요. 우리 엄마, 그 아이. 저는 이야기의 일부만 들었어요. I'm gonna go down there and talk to her tomorrow to find out what's going on. 알겠어요. 그녀는 자세히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누군가가 길에서 다가와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뭔가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넸다고 말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녀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정말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누구였는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녀의 아들에 관한 무언가, 그의 전 여자친구에 관한 무언가,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엄마에게 누군가를 부탁하는 내용이었어요. They were making reference to my ex-girlfriend, which I have no clue what that's about. 네. 그리고 그들은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누군지 알아내. 다음 전화는 FBI에도 올 거야. 내 말 진짜야.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잡히면 그 사람한테 KT가 누구냐고 계속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젠 농담도 아니에요. 왜냐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진짜로 괴롭히고 있다면,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 친구들 중 누구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묶어놓는 거예요? 알겠어, KT. 잘 생각해봐. 그게 누군지 알아내.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너 진짜 바보야. 번호 잘못 줬어. 엄마 번호 제대로 알아. 내가 직접 전화할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한심한 늙은이야. 나 진짜 열받았어.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갈 거야. 방금 들으신 것은 FBI가 캐서린과 찰리 아델슨의 전화를 감청해 확보한 수많은 녹음 가운데 하나의 일부입니다. 2019년 캐서린의 재판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이 녹음들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범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저는 2016년 4월 19일에 있었던 1392번 전화를 언급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게 분명 당신에게 온 첫 번째 전화인 것 같아요. 미스터 아델슨에게서요. 알겠어요. 좋아요. 이번이 그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누군가가 길에서 접근했다고 당신에게 알린 거군요. 알겠어요? 알겠죠? 그거 기억하시죠? 네. 녹음에서 본인 목소리 들으셨나요? 당신이 말했을 때. 뭐라고요? 배심원들에게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냥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나요? 아니면 짐작했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리고 아델슨 씨가 누군가 그의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전 여자친구에 대해 언급했다고 당신에게 말했나요? 네. 마님, 알겠습니다. 미스터 아델슨이 왜 당신에게 전화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가 왜 저에게 전화했는지 그 통화에서 설명했냐고요. 그러니까 그가 당신에게 당신은 내 마지막 전 여자친구야. 그래서 내가 전화한 거야. 라고 말했나요? 네. 이 시점에서 찰리, 그러니까 찰리 에이더슨이 당신에게 말한 것에 대해 어떤 걱정이 있었나요?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걱정이 있었나요? 왜 제 이름을 언급하셨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그게 정말 당신인지조차 모르는 거죠. 네. 그가 전 여자친구라고 말해서요. 알겠어요? 당신은 그에게 누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했냐 고까지 물었잖아요. 그렇죠. 결국 경찰에 신고 안 했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우리는 아주 긴 전화 통화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당신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네, 맞아요. 찰리와 통화하면서 욕을 많이 하셨잖아요. 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답답해하셨던 거예요? 일단 그 전화 통화는 정말 창피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23분 동안 그렇게 많은 욕을 할 수 있다는 걸요. 근데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상해요. 이때 녹음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면 휴대폰 사용을 멈췄을 것 같나요? 물론이죠. 그리고 찰리 아델슨이 이 일에 연루되었다는 정보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직접적인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보신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찰리가 이 일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찰리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캐서린이 검찰의 반대 신문을 받을 때 수사관들이 그녀의 은행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추적한 추가 금액은 우연의 일치였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가르시아 씨에게 이 여성이 텔러시에서 아이들을 찾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 있나요? 아니요. 부인. 당신이 그에게 된 마켈 사례를 부탁한 적 있나요? 아니요. 부인. 그가 당신과 가르시아 씨를 위해 산토도밍고로 가는 여행 경비를 내줬나요?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건 사실 제 아이들과 제가 그의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한 거예요. 그의 어머니, 제 시어머니죠. 찰리가 그 비용을 냈나요? 네, 맞아요. 찰리가 식사 서비스도 결제해줬나요? 네, 그건 기억나요. 찰리가 신용카드 결제 못했을 때 대신 내준 적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적 없어요. 찰리가 현금을 준 적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적 없어요. 찰리 아델슨에게 불리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큰 보상을 받기로 제안받았다는 게 사실 아닌가요? 제가 거절하면요? 네, 맞아요. 아니요. 돈 제한한 적 있나요? 아니요. 무죄 판결을 받으면 집에 머물 수 있고 아이들에게 가정교사를 두어 집에서 홈스쿨링을 시킬 수 있다고 누군가에게 말한 기억이 있나요? 아니요.
배심원들에게 하는 최종 변론에서 검찰은 캐서린과 시크프레도를 유죄로 판결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넘친다고 주장합니다. 작은 단서들이 결국 한 곳으로 이어졌어요. 프리우스는 리베라로, 리베라는 가르시아로, 그리고 악감정은 아델슨 가족으로 이어졌고 주 갈래의 흔적은 모두 캐서린 이바나와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최종 변론에서 캐서린의 변호인단은 책임져야 할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캐서린이 아니라고 했죠. 말할 수 없습니다. 찰스 아델슨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이론은 그와 시그프레도 가르시아가 합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그것이 캐서린 맥바누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입장은 그것이 캐서린 맥바누아에 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충격이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헤스렌을 완충결을 쓰라는 말이었습니다. 누군지 알아봐. 그 번호로 전화해. 몇 주간의 재판이 끝난 후 배심원단은 평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시그프레도 가르시아에게 1급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그프레도 가르시아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결과는 훨씬 달랐습니다. 배심원단은 세 가지 변이 어느 곳에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맞는 결정일까요? 좋습니다. 피고인으로서 저는 이 사건을 무효 재판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캐서린의 재판은 2022년에 다시 열렸고 2019년 이후로 사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FBI는 댄 마켈의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또 다른 충격적인 체포를 합니다. 바로 찰리 애델슨입니다. 그는 1급 살인, 살인 공모,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체포 후에도 캐서린 맥바누아 재판은 여전히 법원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그녀의 재판은 찰리 아델슨 체포 몇 주 뒤 예정이었고 검찰 주장도 첫 재판과 같습니다. 캐서린 맥바누아는 청부 살인범과 아델슨 가족의 중개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게 아델슨 연구소에서 받은 건가요? 네. 그리고 그건 캐서린 맥매너스의 고용에 관한 모든 문서에 대한 소환장에 대한 답변으로 받은 거죠. 야, 그리고 그 증거물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그녀가 그냥 약 2주마다 점진적으로 이런 급여 수표를 받았습니다. 에더슨 연구소에서 캐서린 맥디스에게 급여 수표 또는 수표가 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이 수표들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9월에요. 몇 년 9월이요? 2014년이요. 그럼 살인 사건이 일어난 후 약 2달 정도 지난 시점인가요? 야, 그리고 그 일은 얼마나 더 계속됐나요? 2016년 3월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체포가 이루어질 때까지였나요? 네, 거의 그때쯤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맥바나와 씨가 실제로 아델슨 연구소에 가서 어떤 일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셨나요? 그런 정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루이스 리베라 등 인물들이 증언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된 마켈 살인에 가담하라고 돈을 줬나요? 저는 그들이 두려웠어요. 알겠어요. 그럼 누가 그에게 돈을 줬죠? 그의 아내가 돈을 냈어요. 댄 마켈을 알고 계셨나요? 전혀요. 살면서 댄 마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나요? 정말 한 번도. 이 사건 때문에 여기 오기 전에는 탈라시에 와본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댄 마켈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이번 살인 사건에서 당신의 동기는 오직 금전적 이유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살인 사건 가담을 처음 부탁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메일. 세크라멘토 가시아? 네. 누가 이 계획, 이 살인 음모를 꾸몄죠? 제가 알기로는 키티가 관련돼 있었어요. 그녀는 완전히 빠져 있었죠. 그녀가 그 남자에게 와서 일을 하라고 했고 그는 와서 저를 죽였어요. 당신이 왜 이 남자를 죽이기 위해 텔러시로 오게 됐는지 이해하고 있었나요? 그 순간에는 아니었어요. 웬디 아델슨도 재판에서 다시 증언을 했어요. 처음과 마찬가지로 면책 합의하에 증언한 거죠. 오빠가 전 남편을 죽이려고 청부살인범을 쓰겠다고 말한 적 있나요? 오빠가 청부살인범을 고용하겠다고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혼했을 때 오빠가 저에게 TV를 사줬는데 그게 선물이라고 하면서 아주 부적절한 농담을 했어요. 청부살인범을 고용하는 것보다 TV가 더 싸다고 했던 정말 기분 나쁜 농담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미안해요. 제가 말을 끊었네요. 괜찮아요. 또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 농담 오빠가 한 번 했어요? 아니면 여러 번 했어요?
오빠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요. 그 말 몇 번이나 했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2번은 확실히 했어요. 그리고 그가 실제로 청부살인범을 고용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다고 이해하셨나요? 네. 첫 번째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캐서린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증언대에 올라가서 자신은 댄 마켈의 살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이 살인 사건과 무감하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분명히 찰리 아들슨이 관련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네, 마님. 그리고 당신 아이들 아버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당신은 그 한가운데에 끼어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찰리 아들슨에게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받고 있다면 그건 의심스러워 보여요. 그가 당신에게 이 살인 사건에서의 역할에 대해 돈을 주거나 당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선생님.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런 상황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르시아와 찰리가 대화하는 게 이상하다고요. 당신이 알기로도 그렇죠? 네, 맞아요. 알겠어요. 찰스 아델슨이 자기 여자친구에게 자신을 싫어하는 그녀의 아이 아버지에게 살인을 부탁해달라고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건 정말 이상할 거예요. 그러나 배심원단이 두 번째 재판이 무효가 될 만큼의 합리적 의심을 가질까요? 저희 배심원단은 첫 번째 혐의에 대해 이렇게 판결합니다. A. 피고인은 1급 살인죄에 대해 유죄입니다. 배심원단은 두 번째 혐의에 대해 이렇게 판결합니다. A. 피고인은 1급 살인 공모죄에 대해 유죄입니다. 저희 배심원단은 세 번째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A. 피고인은 1급 살인 교사죄에 대해 유죄입니다. 캐서린은 2022년 7월 29일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캐서린 맥베널은 방아쇠를 당긴 혐의는 없었지만 형량은 청부 살인범 중 한 명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플로리다 주민입니다. 캐서린 벤 바나모 2016년 CF3036 그리고 2018년 CF497. 메스모 반 게일은 그녀의 변호인과 함께 이 법정에 출석해 있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1급 살인 혐의입니다.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유죄로 판결되고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집행유예나 다섯방 자격 없이 중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두 번째 혐의인 살인 공모에 대해서도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며 규정국에서 30년의 연속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세 번째 혐의인 살인 교사에 대해서도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며 교정국에서 30년의 연속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미 복역한 2119일에 대해서는 형기에서 공제됩니다. 법원 비용은 2,625달러이고 기소 비용은 100달러입니다. 이 비용들은 민사 판결로 처리될 것입니다.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입니다. 이것이 캐서린 맥베웰의 위언 카운티 법정 마지막 출석은 아니었습니다. 2023년 10월 그녀는 찰리 아델슨의 살인 재판에서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 다시 소환됐습니다. 수감복을 입으신 걸 보니 구금 중이신가요? 네. 네, 판사님. 무슨 이유로 구금되셨나요? 살인 사건 때문이에요. 살인죄로 복역 중이신가요? 네. 판사님.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댄 마켈 살인 사건인가요? 네, 맞습니다. 찰리의 재판에서 증언할 때 캐서린은 자신의 두 번의 재판에서 본인 방어를 위해 증언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 때 어떤 변호를 하셨나요? 저는 그 일과 관련 없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찰리 아델슨에 대해서도 맞췄고 살인범들에 대해서도 맞췄지만 당신은 중간 역할을 한 건 아니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게 사실이었나요? 아니요, 아니었어요. 당신이 중간 역할을 했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시그프레도 가르시아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재판에서도 증언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의 변호는 무엇이었나요? 그 일과 관련 없다고 했어요. 찰리 아델슨에 대해서도 우리가 맞췄고 살인범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맞췄지만 그는 그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눈이 출혈되는 것을 보호하세요. 미숙하게 신문에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주장이 사실이었나요? 아니요, 선생님. 아니었어요.
그러면 시그프레도 가르시아가 관련되어 있었군요. 네, 선생님 맞아요. 그런데 왜 지금 진실을 말하는 거죠? 저는 가족이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왜 작년이나 그 전에 혹은 그 전에는 진실이 밝혀질 필요가 없었나요? 저는 저를 변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신은 도망치려던 건가요? 네, 마님. 그런 변호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여기서 증언하는 대가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약속한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협조하는 대가로 처음에 면책 특권을 제안받지 않으셨나요? 네, 부인 맞아요. 하지만 그 제안을 안 받으셨죠? 아니요, 부인 그러지 않았어요. 완전히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인. 그리고 지금은 종신형을 살고 계시죠? 네, 부인. 맞아요. 찰리 아델스는 전 처남 살인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농담을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TV 사주는 게 청부살인보다 싸다고 농담했던 거 기억나시죠? 비슷한 얘기였어요. 네, 그게 제가 말하려던 겁니다. 네, 그 농담이 뭐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혼 선물로 그녀에게 TV를 줬을 때 제가 멍청했죠. 이게 제 인생에서 제일 멍청한 말이었어요. 제가 청부살인범을 고용하려 했는데 TV가 더 싸서 그냥 샀다고 했어요. 사실 그건 완전히 농담으로 한 말이었고 정말 멍청했죠. 이런 실수 자주 해요. 그 농담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했나요? 네. 2013년과 2014년 내내 그 농담을 여러 번 했나요? 그 농담은 그녀가 문제를 겪고 있고 싸우고 있고 화가 났을 때 했어요. 그 농담을 반복해서 썼죠. 그리고 그건 멍청한 짓이었어요. 그 농담을 캐서린 맥비스한테 한 적 있어요? 네, 했어요. 확실히 하자면 당신이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하려고 알아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레오 카운티 배심원단은 변호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플로리다주 레온 카운티 제2사법순회구 법원에서 플로리다주 대 찰스 아델슨 사건 번호 2016 CF3036B 판결입니다. 첫 번째 항목, 우리는 배심원단으로서 기소 전 첫 번째 항목인 1급 살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은 1급 살인에 대해 유죄입니다. 찰리 아델슨이 모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또 다른 충격적 체포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도나 아델슨은 2023년 11월 베트남으로 도주하려다 체포됩니다. 당신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그게 왜 중요하죠? 왜 싸우고 싶은 거죠? 기도하듯이 두 손을 등 뒤로 모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도나 아델슨은 1급 살인 공모, 교사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2023년 12월 찰리 아델슨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나 아델슨의 재판은 2025년 8월로 예정되어 있어 덴마켓 살해 후 11년이 넘은 시점입니다. 캐서린 맥베인도 찰리 아델슨 사건처럼 도나 아델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왜죠? 왜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진실이 밝혀져야 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도나 씨는 자신의 변호를 위해 증언대에 서지 않았어요. 그녀의 변호인을 통해 그녀는 전 사위의 살인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배심원들에게 달렸고 그 결정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배심원단은 기소장 제1항인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은 1급 살인죄에 대해 유죄입니다. 아델슨 부인, 진정하십시오. 도나 아델슨이 어두운 음모의 마지막 조각일까요? 이 녹음 시점까지 아델슨 가족의 다른 구성원은 덴마켈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루이스 리베라는 연방구금에서 풀려났지만 남은 형기는 플로리다 주립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됩니다. 플로리다 교정국 온라인 기록에 따르면 시그프레도 가르시아는 플로리다 브리스톨에 있는 리버티 교정시설에서 종신형을 복역 중입니다. 찰리 아델슨은 사우스데이코타의 한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복역 중입니다. 그의 어머니 도나 아델슨은 남은 생을 홈스테드 교정시설에서 보내게 됩니다.
캐서린 맥반와는 플로리다 오칼라에 있는 로웰 교정시설에서 종신형을 복역 중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너입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범죄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